조선왕조 500년 한편으로 보는 역사 대서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엄청난 기록물은 무려 2,000건이 넘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읽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영규 작가의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 500년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96년에 처음 나온 이후 2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방대한 실록을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대표적인 대중 역사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왕조 500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의 탄생, 피로 얼룩진 시작. 1192년 고려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던 이성계가 위화돼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한 사건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제시한 역성혁명론, 즉 하늘의 뜻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왕조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뒷받침된 계획된 혁명이었습니다. 1192년 이성계는 조선의 초대 왕태조가 됩니다. 하지만 새 나라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5째 이방원이 문제였습니다. 정도전은 막내 방석을 세자로 세우려 했어요. 왕자들 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을 어린 왕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고 야망도 대단했죠. 결국 1차 왕좌의 난이 터집니다. 이방원이 정도전과 그의 일파 그리고 이복 형제들까지 제거해버립니다. 피해 숙청이었죠. 태조 이성계는 충격을 받아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넘깁니다. 이가 바로 정종입니다. 하지만 정종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이방원의 그림자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왕좌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방원이 형인 방간을 제거하고 마침내 1400년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냉혹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처남들까지 제거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해서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했고 거북선 개발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자신이 피로 얼룩진 길을 걸었기에 아들만큼은 성군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종입니다. 황금기의 도래, 세종대왕. 1418년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즉위합니다. 세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한글이죠. 하지만 세종의 업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종 시대에는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정부의 명재상 황희와 맹사성, 천문학의 천재 장영실, 음악의 귀재 박연, 그리고 집현전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죠. 장영실 이야기가 특히 재미있는데요. 그는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등용합니다. 장영실은 자경루라는 자동 물시계, 측우기, 앙부일구 같은 과학기구들을 만들어냈죠. 조선의 과학혁명을 이끈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443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양반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우리만의 글자를 쓴다니 오랑캐가 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죠.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세종시대는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시기였죠. 세종의 아들 문종도 현명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은 다시 한번 비극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왕위 찬탈의 비극, 세조. 단종은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문종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러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 중에 황보인, 김종서 같은 충신들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왕실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어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는 야심이 넘쳤습니다.
조카가 왕이 되는 걸 보면서 자신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15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린 사건이에요. 김종선은 집에서 수양대군에게 직접 죽임을 당하고 황보인과 그의 일족도 몰살당합니다. 피해 숙청이었죠. 그리고 2년 후인 7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강요합니다. 단종은 울면서 왕위에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사육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다가 발각되어 끔찍하게 처형당합니다. 세조는 더 나아가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비운의 왕자 단종의 슬픈 이야기죠. 세조는 왕위를 찬탈했지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키우고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피부병에 시달렸고 늘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세조의 아들 예종도 짧은 재위 후 세상을 떠나고 손자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 시대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는데요. 이때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죠. 그리고 성종 시대에 중요한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살인파입니다.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지방의 성리학자들로 훈구파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조선 중기의 정치를 크게 흔들게 되죠. 폭군의 시대, 연산군, 성종의 아들 연산군,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입니다. 연산군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밀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그가 어렸을 때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던 윤씨는 질투심이 많았고 결국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을 일으켜 폐위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연산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천거홍 4년 임사홍이라는 간신배가 연산군에게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연산군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갑자사화가 터집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능지처참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어버렸어요. 연산군은 이제 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쾌락만 추구합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흥청이라는 기생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밤낮으로 연회를 벌였거든요. 세금은 올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궁궐을 짓고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간언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매를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유흥 장소를 만들기도 했죠. 결국 1106년 신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중종 반정이에요.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개혁의 시도와 좌절, 중종, 연산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중종은 나름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조광조라는 뛰어난 개혁가를 등용하죠. 조광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치주의, 즉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우파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정치를 하려고 했죠. 현량과라는 새로운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인재를 뽑으려 했고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기득권층인 훈구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종에게 조광조가 왕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모함합니다. 결국 19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조광조는 사약을 받습니다. 개혁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죠. 중종의 아들 인종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동생 명종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명종이 문제가 아니라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문제였어요. 문정왕후는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윤원형과 함께 20년 가까이 권력을 휘두르죠. 이 시기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또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화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대거 희생됐어요. 무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차례의 큰 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죽었습니다. 이를 사화의 시대라고 부르죠. 한편 이 시기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했고 결국 임꺽정 같은 의적들이 나타납니다. 임꺽정은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어요.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거든요. 전쟁의 폭풍, 선조와 임진왜란,
명종의 뒤를 이어 선조가 즉위합니다. 선조는 반개 출신이었는데 비교적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대에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그의 목표는 명나라 정복이었고 조선은 그 길목이었습니다. 문제는 조선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가까이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 군대가 약해져 있었고 신하들은 파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을 점령해버려요.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평양 그리고 의주까지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불을 지릅니다. 특히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애원을 불태워버리죠. 왕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왜 노비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도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서 일본 수군과 맞서 싸웁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죠. 그리고 1592년 5월 한산도 대첩이 벌어집니다. 하객진이라는 독특한 전술로 일본 수군을 대파합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어요. 일본군은 보급로가 끊겨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같은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웁니다.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의병에 합류하죠. 명나라도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일본군을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됩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군은 철수하고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엄청났어요. 조선의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말이죠. 임진왜라는 조선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양반과 백성 사이의 관계도 변화했어요. 왕실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고요. 명과 청 사이에서 광해군과 인조,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원래 적장자가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중에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에 올랐죠. 광해군은 실용적인 군주였습니다. 전후 복구에 힘썼고 외교적으로도 명과 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이게 현명한 판단이었는데 문제는 서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광해군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유폐시킵니다. 이게 명분을 준 거예요. 1663년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능양군 이종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죠. 이게 조선의 16대 왕인조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외교적 감각이 없었어요. 후금, 즉 청나라를 무시하고 명나라만 섬기려 했습니다. 이게 화를 불렀죠. 1627년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조선은 어쩔 수 없이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이를 굴욕으로 생각하고 계속 명나라를 섬깁니다.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국이 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1636년 화가 난 청나라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병자호란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지만 완전히 포위됩니다. 추운 겨울 식량도 떨어지고 구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47일 만에 항복하기로 결정하죠. 1637년 1월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삼쾌국 오두례를 행합니다.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의식이었죠. 이 장면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복수를 꿈꾸다 효종, 인조의 뒤를 이어야 할 사람은 장남 소현세자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9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혔어요. 돌아올 때는 신부 아담 샬과도 친해져서 천주교와 서양 과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어요. 인조가 아들을 싫어했다는 기록도 있고 어쨌든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17대 왕 효종이죠. 효종은 북벌을 꿈꿉니다.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군비를 증강하고 훈련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효종의 북벌은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조선의 국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효종도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도 큰 업적 없이 지나가고 현종의 아들 숙종 때 조선의 정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환국의 시대 숙종. 숙종은 강한 왕권을 추구한 군주였어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당파 정치가 극에 달합니다. 이 시기에 환국이 반복됩니다. 환국이란 왕이 정치 주도 세력을 바꾸는 걸 말해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수시로 정권이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됩니다. 숙종의 여인들 이야기도 유명하죠. 인현왕후 김씨와 희빈장씨의 대립 말이에요. 장희빈은 원래 궁녀 출신이었는데 숙종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죠. 하지만 장희빈의 권세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되고 장희빈은 사약을 받습니다. 무고의 옥이라는 사건에 연루되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 그리고 서인 내에서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숙종의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은 희빈장 씨의 아들이었어요. 재위 기간도 짧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 영조가 뒤를 잇게 됩니다. 비극의 부자 영조와 사도세자.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무려 52년이에요.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서 당파 싸움을 완화시키려 했어요. 나름 성군이었죠. 하지만 영조에게는 개인적인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였어요.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영조에게 심한 압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사도세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했어요. 사도세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옷을 입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기도 했어요. 궁녀들과 내시들을 이유 없이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심각한 정신질환이었던 거죠. 1792년 영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그리고 8일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주림과 더위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28세의 나이였어요. 이 사건이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로 기록되죠.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이 모든 비극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에도 20년을 더 살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즉 손자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이가 바로 정조입니다. 개혁군주의 꿈, 정조. 정조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진 왕이었어요.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어 왕권을 뒷받침했죠. 그리고 수원 화성을 건설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추모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정조 시대는 조선 후기 문화의 전성기였어요. 실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기도 하죠. 실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안정복은 역사학을, 홍대용은 천문학과 과학을, 박지원은 소설과 사회 비평을, 정양용은 정치경제학을 연구했어요. 특히 정양용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을 써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어요.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죠. 박지원의 양반전, 호질 같은 소설들은 양반 사회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제가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을 주장했고요. 정조는 이런 실학자들을 등용하고 지원했습니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썼어요. 하지만 정조는 1800년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독살 의혹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의 개혁은 중단되고 맙니다. 쇠퇴의 시작, 순조와 세도 정치. 정조의 아들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척이나 신하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순조 때는 정순 왕후가 먼저 수렴 청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세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걸 말합니다. 안동 김씨는 무려 60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조순입니다. 이 시기 조선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세도가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삼정이 문란해집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토지세, 군역, 환곡 모두가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가혹한 세금 부역,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착취.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평안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밀란이에요. 5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비록 진압되었지만 조선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순조의 아들 헌종도 짧은 재위 후 세상을 떠나고 철종이 즉위합니다. 농부 출신 왕 철종. 철종은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그는 원래 강화돼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왕이 될 줄 몰랐죠. 철종은 사도세자의 손자였어요. 하지만 가계가 멀어서 왕실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영모에 연루되어 강화돼 유배됐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그런데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안동 김씨들이 철종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허수아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1849년 19살의 철종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철종은 아무런 권력이 없었어요. 안동 김씨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습니다. 철종은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던 거죠. 이 시기 삼정의 문란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1862년 전국적으로 밀란이 터집니다. 진주 밀란을 비롯해 수십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란이 일어났어요.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종교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학이에요. 최즈가 창시한 동학은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철종은 1863년 세상을 떠나고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고종입니다. 몰락의 시작, 고종과 흥선대원군. 고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합니다.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해응이 섭정을 맡아 실권을 장악하죠.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서원을 철폐했어요. 특히 서원 철폐는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서원은 양반들의 권력 기반이었거든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외국과의 교류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쇄국 정책을 고집한 거예요.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며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이를 물리쳤지만 조선의 쇄국 정책은 더욱 강화됩니다. 문제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청나라도 양무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문을 닫고 있었죠. 1873년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해요. 이제 권력은 고종과 명선, 광후, 민씨에게 넘어갑니다. 명선, 광후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민씨 일족을 등용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조선을 압박해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조선이 개항한 겁니다. 이후 조선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터져요.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탐관오리와 부패한 정부에 맞서 봉기한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탐관오리를 제거하라. 외세를 몰아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는 성공했어요.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죠. 하지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집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죠. 1895년 명선 광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을미사변이에요. 경복궁 안에서 조선의 왕비가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아관파천이에요. 조선의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간 굴욕적인 사건이었죠.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가 되어 자주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거예요.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이 이 조약을 찬성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조선의 마지막 순종. 1907년 고종의 아들 순종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황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꼭두각시였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해올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거죠. 하지만 일본의 침략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59년 동안 이어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거예요. 순종은 1926년까지 살았지만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그를 창덕궁에 가둬놓고 이왕이라고 불렀어요. 순종이 죽은 후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600길룡 만신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자, 여기까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건국부터 순종의 멸망까지 26명의 왕과 519년의 역사를 빠르게 지나왔죠.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왕들의 고뇌, 신하들의 충성과 배신, 백성들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같은 위대한 업적도 있었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국난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 같은 개인적 비극도 있었고 동학농민운동 같은 민중의 봉기도 있었죠. 특히 인상 깊은 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정신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미화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기록했고 심지어 왕도 함부로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기록 정신 덕분에 우리는 500년 전 조상들의 삶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박영규 작가의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방대한 역사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정리한 책입니다. 200만 부 이상 팔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모든 게 조선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조선왕조 500년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알고 기억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